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마세요.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일제시대 전공하는 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 좋아하고 문화사 공부하고 있는 미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고구려사 전공하는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빨갱이 연구하는 하늘물입니다. 아 근데 이거 저희 너무 빨갱이 하니까. 아, 괜찮아요. 나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사회주의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막 뭐라 그러실 수 있는데 그냥 아니, 애칭입니다. 애정 듬뿍 담긴 예. 표현입니다. 뭐 어때요? 듣고 계신 빨갱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물론 역사적인 맥락에서 빨갱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그렇죠. 나쁘게 좀 좋지 표현되는 않은 거고 이렇게 의미였으니까. 네. 하는 거는 맞는데. 빨간 맛, 빨갱이. 아, 그럼요. 빨간 맛. 그럼요. 빨간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절대 비하거나 그렇게 멸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평소 저희 방송을 들어주셨다면 제가 빨갱이를 비한다고 생각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소련이 교수님께서. 자, 근황 토크는 저 그 하트 눌러달라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하트 정말 많은 하트 부탁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그 밑에 그 있죠? 하트. 보이시죠? 네, 그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탁입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그냥 욕해도 좋아요. 욕해도 좋아요. 이번 방송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뭐냐? 이거 뭐냐? 너무 빨갱이 특집 아니냐? 나는 민족주의자다. 금강경도 민족주의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얘기해도 됩니다. 국정원에서 댓글 달아도 됩니까? 그건 안 돼요. 만약에라도 차라리 그럴 거면 드루킹님. 드루킹님이 매크로라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매크로 돌려가지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하트도 좀 눌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팟빵 그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매크로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금강 선생님은 그런 말을 자격이 없잖아요. 왜요? 저희 초기 때 다른 이름으로 달아도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밝혔잖아요. 밝혔으니까. 한 사람이 하는 거는 서너 달 있다가 양심 고백했습니다. 왕꿍빨이 저라고. 제가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드루킹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하트 눌러주시는 건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구독하기 버튼도 제발 좀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꼭 달아주시고, 다시 한번, 2번, 3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00개 넘겨주세요. 100개. 그럼요. 100개. 그리고 하나만 더,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네, 후원금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팟빵보다는 저희 계좌로. 좋죠. 지금 안내 방송 나가고 있는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때쯤 광고 나가면 되겠죠? 네. 광고 타임. 역사공작단 다시 프로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역사공작단에 쌈짓돈 한번 후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은 팟빵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04-174847 김태현입니다. 1,000원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말미에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재유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혹시 소울스는 이재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이재수는 아는데. 제주도. 이재유. 이재수에는. 이재수의 난. 이재유라니. 이재수 동생인가요? 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런 이재유 아니시잖아요. 이재유가 사실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또 아니에요. 물론 그 김경지 선생님인가요? 책을 쓰신 분이? 김경일 선생님이죠. 김경일 선생님. 김경일 선생님이 쓴 이재유라는 책이 제목이 이재유예요. 이재유 부제로 나의 시대 나의 혁명인데 이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대중들에게 굉장히 낯익은 이름은 아닐 것이다. 근데 야인시대에 나왔어요. 맞아요. 야인시대 이재유가 야인시대 나옵니다. 이재유가 나왔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 경성 그 제국대학의 예. 그 교수 미야케 교수. 미야케 교수와의 인연이 또 있는 분이고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요. 요거는 이제 재밌네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미화 경부의 연기가 또 아주 네. 감칠맛 났던. 잠깐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이재유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 자식이
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후손이 없으세요. 후손이. 직계 후손이 없으셔서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본 그 뭐라 그러죠? 서운. 서운 그 심사 대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 신청조차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후손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또 잊혀지기도 좋은 또 조건이었기도 했고요. 아무튼 오늘은 왜 우리가 이재유를 다룰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나마 하늘보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금광경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재유라는 이름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이 한국 사회주의 운동, 특히 1930년대 운동을 설명하는데 이 이재유라는 이름을 빼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이재유라는 이름은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 운동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대반이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1930년대 운동은 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들어본 바도 없을 거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뭐 저보다 하늘보리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 전공자가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해서. 1928년이죠. 그 태제가 떨어진 게. 네, 12월 태제가 네. 1928년 그래서 12월이죠. 조선공산당을 해산. 아까 저번 방송에서 해산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조선공산당을 해체하고 재조직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재조직하라?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아래로. 재조직하라. 아래로부터 재조직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다뤘던 박헌영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재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박헌영과 선이 다 있는 그룹과 이재유가 대결하게 되죠. 예, 그런 맥락들이 있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질문이 뭔지 까먹었어요. 왜 30년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을 때 큰 기억이 없는지. 그리고 그 25년이죠.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는 게 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사회주의 사상 활동 자체가 탄압돼요. 불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외피로 내걸은 합법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탄압당하는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지하 조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힘이 들고 실제 당시에 체포되지 않고서는 조직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0년대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뭐 신간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중운동 단체들이 활발하게 합법 공간에서 활동을 해요. 네. 근데 30년대에 들어서면은 사실 그런 합법 공간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대부분 지하 조직, 비합법 운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량이 20년대에 비해서 그렇게 풍부하다거나 혹은 디테일하게 나오는 기록들이 뭐 일본 경찰에 잡혔던 사람들의 기록들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가 많이 돼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도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조직을 만들어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조직 만드는 단계에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활동의 규모나 양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대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몇 안 되는 사회주의 운동가 중에 1인이었다. 몇 안 되기보다는 그래도 몇안 좀 돼요? 있었는데 몇안 돼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회주의자다. 제가 몇 안 된다는 그 몇이 몇 명인 줄 알고 저한테 그러시죠. 뭐한 10명 정도 얘기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아무튼. 근데 사실 이재유는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가 중에서는 슈퍼스타. 그렇죠. 아주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나무위키 설명에 나무위키 저희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나무위키 설명에 써 있어요. 당대 최대의 슈퍼스타급 사상. 그래요? 나무위키 설명에 써 있어요. 왜냐면 이재유가 붙잡히던 날이 대박이에요. 그죠? 이재유가 붙잡히던 날 특집 기사로. 네, 경성일보의 특집 기사가 특집 실리죠. 기사로 상당량의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리고 그때 평가가 드디어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이 끝났다라고 끝났다라고 평가를 해요. 표현하죠. 그 정도로 핵심 인물. 그 핵심 인물이고 핫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해요. 사진이 되게 유명한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시네요. 그쵸, 사진은. 이게 일본 경찰들이 변장하고 있는 네. 그 사진. 이 사람 잡으려고 한 30여 명이 됐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재유를 잡으려고 복장을 그대로 입고 단체 사진을 찍었죠. 그렇죠. 기념사진이 있죠. 기념사진을 찍었었던 만큼 그만큼 당대에서는 굉장한 핫한 슈퍼스타였다. 그렇죠. 그리고 화제거리도 많은 인물이었고 그렇죠. 이야기거리도 많이 생산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슈퍼스타가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잊혀진 사회주의 운동가로 남아버렸는지 인생을 하나씩 뜯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수 때부터 저희가 항상 살펴보는 버릇이 있죠. 유년 시절과 사춘기.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재유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박헌영보다 5년 뒤인 1905년 8월 28일 함경도 삼수군 별동면
선소리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되게 일사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시네요. 네. 일사조약이 체결되던 해에 태어났군요. 네. 이재호의 아버지는 이각범이라는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이재호가 3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정확한 성명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각범이라는 사람은 본래는 화전민 출신이었다고 해요, 가족 전체가. 되게 하층민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삼수가, 네. 삼수 갑산할 때 그 네, 삼수거든요. 엄청 험한 동네. 험한 지역. 여기가. 근데 또 이 아버지 이각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의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서 하거나 삼천군의 군청 서기를 역임하는 등의 친일파네요. 관공리로 좀 활동을 해서 친일파 아닙니까? 군청 서기면? 다 그렇다고 얘기는 좀 애매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친일파 까지가 아마 삼수까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농구 이하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것 이거는 같아요. 확인해서 확인해봐야 다음 됩니다. 방송 때 얘기 한번 해보는 걸로. 네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역임하면서 그래도 마을에서는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 이각범의 재산이 살림과 전답을 다 합쳐서 약 300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엄청난 차이인데요. 아까 10,000원에서 300원으로 깎였네요. 박건영이랑 비교하면 그렇죠. 엄청난 차이네요. 그래도 일반인 기준에서 300원이라면 되게 큰 돈인 거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월급이 이때 회사원 월급이 40원 정도. 자산이 300원. 자산이 300원. 아니 그러니까 월급이 30원인데 자산이 300원이면 그러니까 얼마 안 10달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 안 돼. 근데 이 마을을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마을이 거리고 삼수갑산이라니까요, 삼수갑산. 거의 화전민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수갑산. 아유 너무 뭐라 그러시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예. 마을이 도대체 어떤 마을이길래 이 정도로 얘기가 되는 거야? 삼수갑산, 네. 삼수갑산. 알겠어요. 그냥 되게 못 사는 동네예요, 이 동네 네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이제 12살 때까지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 또 작은아버지 등으로부터 한문하고 일본어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일본 그 관리들과 일을 했어야 되니까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잠시 삼수 지역의 공립보통학교에 다니기도 했으나 4개월 만에 퇴학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학교 교육이 맞지 않아서기도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이재유도 여지없이 3.1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한 14, 10대 중반이죠? 14살?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에 3.1운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 표현이 네. 상투적인 표현이 있으시네요. 네네네. 상투적인 표현이 바로 알아듣기 궁금한 게 좋고. 아닌데 저희 나이 계산할 때 네. 19년에서 05년을 빼면 14잖아요. 그럼 이때 14살인 거예요. 15살이죠. 15살이군요. 이재유는 15살. 문과비다. 문송하네요 정말. 와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이제 그 15살 때 3.1운동을 경험한 이재호는 1922년에 심부름 가는 노잣돈을 종잣돈 삼아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도망간 거네요 그럼. 서울로 이제 뭐 유학이라고 하고 도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1924년에 보성 고등보통학교에 합격을 했으나 이 3개월 만에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아하. 그리고 아버지가 이때 사망을 하게 됩니다. 더 그러면 안 좋아졌겠네. 그래서 이게 월사급 미납으로 인한 자퇴가 많죠. 되게 빈번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올라갔지만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물러나는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보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보를 졸업했다는 건 돈이 집안이 좀 어느 정도 더 돈도 있다는 있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력과 동시에 지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그래서 거죠. 박헌영네가 이제 10,000원 정도 갖고 있었죠.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어쨌든 월세금도 못 냈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3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그 다음에 개성에 있는 송도 고등보통학교로 다시 편입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그 송도 고등보통학교 시절의 이재훈은 뭐 그렇게 학교 수업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좌익서들을 읽으면서 빨간 맛이 점점 이제 빨간물을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좋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머리는 있었던 어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먹물는 서울 선생님. 아니에요. 이분은 먹물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에 뭐 10대니까요. 네. 10대니까요. 어린 아 마음에 지금 21살입니다. 21살 이제. 어린 마음에 뭐 빨간 책 좀 보고 싶은 마음. 근데 이재훈은 단순히 빨간 책만 봤던 게 아니라 1925년 9월에 본인을 중심으로 한 7명의 학생들과 함께 막스 레닌주의를 연구하는 사회과학 연구회를 조직합니다. 단체까지 만드는 거죠. 이거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이름부터 이러면서 사회과학 연구회. 멋지네요. 네. 사회과학 연구회. 그리고 이 사회과학 연구를 통해서 그 조직만 만든 게 아니라
당시 기독교 학교였던 송도 보동 보통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폐지하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다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왜 우리가 성경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폐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동맹휴학을 결행하게 되는 거죠. 체풀 못 하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체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성 까면 못 듣겠다. 아, 우리가 기독교 학교인데 그걸 안 하지 말라게 한단 말이야.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겠다. 근데 학교가 요걸로 바로 이재호를 쫓아내진 않아요. 되게 치졸한 이유를 들어서 쫓아냅니다. 26년 11월에 동급생인 아버지 환갑잔치에서 술 마시고 폭언 일삼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이 자체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이거 졸렬하잖아요, 되게. 없는 사실을 쓰진 않았어요. 네, 그런 없는 것 사실 쓰진 같은데 않았을 되게 것 같아요. 졸렬한 이유로 어쨌든 네네네. 걸어서 이제 쫓아냈었죠. 근데 원래 이제 주요한 목적은 성경교육 폐지를 요구한 동맹휴학 때문에 그 주모자로 몰려서 이제 퇴학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정말로 술 마시고 폰을 자른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분 성격이 뒤에 쭉쭉 나오겠지만 강단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마시고 폭언했다는 게 뭔가 이재호를 되게 졸렬한 인간으로 뭔가 그렇죠, 그렇죠. 치졸한 그 불량 학생 정도로 이렇게 격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어쨌든 송도 고보에서 이제 퇴학을 당한 이재호는 서울로 이동합니다. 서울로 와서 이제 도서관을 출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을 비롯한 공산주의 문헌들을 탐독하게 되고 또한 서울에서 이제 이재호가 서울에는 고보에 다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인들이 시험을 잘 치고도 고보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제 안 받아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 민족적인 차별이 진짜 심각하구나를 이때 또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재유의 유년 시절은 처음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재유 이 책을 읽으면서 뒤에 부분을 읽지 앞에 부분은 안 읽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재유 유년 시절과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학업과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운동하는 네, 이분은 거의 공활 생활만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업과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네요, 학업이. 그쵸. 사회주의자들은 다 가까이 있어요. 아, 근데 멀리 이분이 있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주력 활동이 그쵸, 공장에서의 그쵸, 활동이었기 그렇긴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부를 또 잘하셨다. 그렇죠. 또 저 기시감이 드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쯤에서 또 꼭 나와줘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학이죠. 빠지지 않는 코스죠. 네, 빠지지 않는 코스. 어디로 갑니까, 이 친구는? 이재호는 도쿄로 갑니다. 아, 도쿄. 네, 경성을 떠나서 1926년 12월에 도쿄를 유학을 떠났는데 아, 감당하기 힘든 돈일 텐데요. 일단 갑니다. 아, 일단 가는군요. 네, 일단 일본에 도착한 이재호는 니온 대학 전문부 사회과에 학적을 두고 공부는 잘했나 보네. 이런 거 바로바로 붙어버리네요. 아 그렇죠.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일을 하는 주경야도 고학생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 사실 일본 학비라는 것이 학생 일개 학생이 고학생상을 한다고 해서 감당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10,000원의 재산이 있었던 그쵸. 박헌영도 힘들었던.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잘리게 돼요. 아하. 왜 들어간 거예요? 돈이 없네.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아마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들어갔죠. 앞에 거에 봤을 때는 이 당시 일본을 가면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루트라고 했겠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여러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박헌영 코스. 모스크바 공산대학 거기 뭐였죠? 정확히 하면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네, 공산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걸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사회주의 사상을 빠르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서 고학생상을 일하면서 공부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던 건데 생각보다 학비가 비쌌기 때문에 뭐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잘렸던 거죠. 이제 학교에서 잘린 이후에 이재호는 신문을 배달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또한 일본에서 유학하던 인정식, 김한경 같은 사람들과 교류를 대표적인 하면서 전향자 인정. 아 그렇죠. 교류를 하면서 이제 일본에 있었던 제일조선인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에 관계하게 됩니다. 특히 김한경은 당시 제1본 조선노동총동맹 간부로서 이재호가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7년에는 이제 도쿄도에 있는 신인회라는 학생단체에서 주최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노동야학에 다니면서 또 배움의 길을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적으로 어쨌든 그 사회주의와의 인연을 계속 맺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역량을 키워갔던 시기라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동야학이 단순한 노동야학이 아니라 당시 도쿄대에 있었던 유명한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이 이곳에 와서 직접
강의를 하고 교사로서 활약을 했다는 거죠. 잘 나가는 노동력이었군요. 대표적으로 산호 마나부라는 사람과 음흠. 이후 한국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후쿠모토 가즈오라는 이 두 명의 사회주의자가 이게 무슨 여기서 주의였죠? 후쿠모토주의. 후쿠모토주의. 후쿠모토 가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주의였죠? 후쿠모토주의요. 무슨 바보 같은 대화입니까 이게? 아니,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옛날에 이제 한자 이름도 복본하부라고 해서 이제 복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아, 어쨌든 제가 그걸 물어본 네, 거예요. 후쿠모토 가즈오라는 사람이 교사로 활약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그 강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후쿠모토 가즈오는 그 신간회를 창립하는데 중요한 모태가 되었던 정오의 선언에 영향을 준 그 1월의 개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어려운 있습니다. 얘기 복잡하게 섞어봐야 청취자들한테 혼란만 줄 뿐입니다. 유명한 그냥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 국가대표 빨갱이 정도. 이때는 거의 이제 명성을 그 1, 2로 다투는 그 정도의 명성을 그럼 가지고 있는 약간 사람이었죠. 상비군 정도입니까? 아니, 국가대표 상비군 아니, 정도. 원로. 이미. 원로는 아니고 원로는 신진에서 이제 막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상비군. 네. 국가대표 상비군 정도로 올라온 거네요. 뭐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국에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네. 1차 공산당 이후에 3, 4차 공산당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었던 네. 사람이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상적 영향도 받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 부산자 평해라든가 뭐 제1본 조선 노동 총동맹 같은 조직 만들기 노동단체에 시작하는 거죠. 조직 만들기. 가입을 해서 이제 여기서 주요하게 이제 노동운동에 종사를 했고 또 신간에 동경주에도 개입을 해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이때는 있고요. 그러면 조직을 만든다기보다는 있는 참여를 했죠. 단체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하 활동도 이때부터 시작을 아하. 하는데 뭐 이제 1927년 11월에 고려공청 일본부에서 가담에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조선공산당 일본 총국에 가입해서 선전부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려공청은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지난 지난주에 설명했죠. 했던 고려공산 청년에서 설치했던 일본에 있었던 지부에 지부에, 들어갔던 거고 그때 말씀드렸던 나이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선공산당이 만주 총국과 일본 총국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있었던 이 대표적으로 많이 유명한 건 만주 총국이긴 한데 어쨌든 일본 총국에 가입을 해서 조선공산당이 여기도 지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지부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가 보니까 23살 때네요. 그 정도 됐죠. 이제. 23살 때. 이때 이제 선전부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이빨이 좋으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능력이 선전선동에 능한 그런 친구 아버지한테 폭언을 일삼고 성경교육 거부하고 성경교육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교육 거부하고 네. 이제 바로 이제 코스네요, 코스. 그렇죠. 이빨 코스로 이제 선전부 활용 정점을 찍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요때 이제 조선에서 1928년 9월에 제4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일본에 있었던 인정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되는데 박헌영이란다. 이재호도 이때 연루가 돼서 일본에 검거돼요. 그래서 조선으로 호송돼서 1930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5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경성 형무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쭉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막내 라인이었겠죠, 막내 그렇죠. 라인. 막내 라인이었죠.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3년 5개월 풀로 꽉 채우고 나옵니까? 네, 풀로 꽉 채우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재호가 형무소에서 본인은 직업적 혁명가로 살 것을 결심했고 막스의 자본을 완독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가다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적 혁명가로서 살기로 결심을 이때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삶을 고등학교 때부터 살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분명하게 더욱 분명하게 출소해서도 운동을 하겠다. 이 이 길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결심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때 막스의 자본론을 완독했다라는 거는 이전에는 막스의 자본론을 읽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까? 뭐 막스 경제학 책들을 읽었겠지만 또 자본론을 완독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니까. 제가 또 이것도 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론이 완독했다고. 증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증 중요하죠. 수료증 중요하고. 수료증을 주죠. 수료증. 범인 선생님 같이 받지 않으셨나요 그때? 저 중간에 그만둬. 수료가 아니구나 그러면. 저는 한번 들었던 거죠. 네. 1권, 2권까지는 증이 있고 3권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럼 3권까지 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독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런 거 정도는 소개되니까 3권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말해줘요. 어디서 그만뒀는지를. 거의 다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읽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혁명가로서의 삶.
내가 진짜 여기에 한번 불태워 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전까지는 아까 솔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약간 취미 활동으로 복역까지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취미보단 아마추어? 아마추어. 프로. 취미로 복역까지 하는 거니까. 살짝 아마의 느낌이다가 이제 또 진짜 프로 형문가. 박헌영보다 이제 한 대여섯 살 그쵸. 정도 어리다 보니까 활동하는 시기나 범위들도 이제 한 템포씩 느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20년대 중반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 내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화려하게 빛났었던 그렇죠. 잠깐 빛났었던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이때 이재훈은 이제 갓 유학을 가서 이제 꼬꼬마 네.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그냥 맛을 보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공산당에 와야 돼 있는 뭐 조선 내에서 그렇죠. 그런 조선 상황이 내에서는. 펼쳐지죠. 예. 운명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 얘기를 계속 해주시죠. 네, 어쨌든 이제 그 이재호가 형기를 다 마치고 출감을 했을 무렵에 이제 사실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 그 판은 이미 많이 와해가 된 상태였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28년 12월에 코민테른에서 12월 태제라는 것을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내려주었고 이 태제를 기반으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기존의 조선 공산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선 공산당을 재건해야 된다는 조선 공산당 재건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형무소에서 있었던 이재호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았죠. 꼴배기 싫은 거지. 이미 그 이전 20년대부터 운동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있었어요. 이 성격이. 성격이 대단하신 그러니까 분이네요. 이재호가 봤을 때 20년대 사회주의 운동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은 소수의 엘리트들 중심의 인텔리 중심의 운동에 불과했다고 보는 거죠. 수골 선생님의 입장과 공격 맞아떨어지네요. 박헌영 같은 사람이 인텔리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인텔리들이 중심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진짜 노동자 그리고 대중들의 운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흔히 말하는 상향식 조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수의 조직 분자들이 들어와서 당을 건설하고 그 당을 기반으로 외곽 단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형식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20년대 운동이 진행됐다면 이재훈은 이제 그걸 비판을 했던 거예요. 저런 아래로부터. 음. 식으로 하니까 파벌투쟁이나 일삼는다. 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죠. 아래로부터의 혁명. 사실 비꼬하지 않을래요? 근데 사실 이런 인식은 12월 태제에도 어느 정도 그 깔려 있었던 것으로 당시 대부분 이제 모든 사회주의 운동가들, 그 사회주의자들이 일정 부분은 공유하고 있었던 네.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대 운동의 한계를 이런 소수 엘리트 중심의 운동으로 두고 그렇죠. 진짜 노동자 혹은 농민 그런 대중들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바닥부터 이렇게 운동했던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뭔가. 네, 아, 그런 그리고-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태생이. 네,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도 노동 현장에서 계속 가담을 했었고 그런 운동 단체들, 노동운동이나 여러 가지 아래부터 조직에서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화전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활동 자체는 사실 박헌영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젊을 때. 그쵸, 젊을 때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박헌영은 뭐, 지난 방송 때도 말을 했지만, 코민테른의 핵심 지휘제 속에 계속 관련이 있었어요. 뭐, 코민테른 국내, 고려공산당 국내 총국, 국내부. 그렇죠. 네, 명칭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 국내부 역할을 담당해서 뭐, 들어왔다거나, 뭐, 공산당 건설을 위해서 당시 조선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활동을 했던 반면, 이재윤은 그 일본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민테른과 거리가 있는 상태로 계속 활동을 해왔던 것이고 조선에서의 상황과 또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재호 입장에서 때는 자기 나름의 주관적 판단하에서 기존까지 운동은 저렇게 해외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막 파벌 싸움나 일삼고 이렇게 보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호 입장에서 보면 되게 거부감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변변한 뭐 졸업장도 없는 상황이고 일본에서 무슨 대학을 딱 나왔어야지. 그래서 어차피 코민테른이 뭐니 그런 먹물들이 들어가는 단체 뭐 쇼핑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자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찾다 보면은 당연히 좀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정말 그 태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백이 없죠. 백이 없고 백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화전민 출신으로 태어났고 강남 출신도 아니고. 그렇죠. 10,000원씩 있는 재산이 10,000원이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물론 이제 위치가 일본이고 했었다는 것이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박헌영과 다른 길을 걷는 게 너무 보이는 게 이분은 계속적으로 노동을 해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노동을 합니다. 신문 배달을 하고 야학을 노동야학에 이제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 감각이 중요하다고.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각 속에서 바라보니까 박헌영 같은 인물들이 비판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그 새벽 바람 맞아가면서 신문 돌리고 이러면은 예, 그렇죠. 오늘 나중에 상투적인 표현들 많이 그런 나와요. 과정들 거치지 않고 네. 꽃게만 걸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질감 느낄 수밖에 근데 없는 저는 여기서 그런 거 이렇게 아닌가요? 대부분 동의하지만 왜 제가 계속 반박을 하냐면 이런 부분에 박헌영이 꽃길만 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의 어떻게 되게 부자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어쨌든 본인이 선택해서 힘든 왜 그런 표정을 바라보죠? 힘든 혁명가의 길을 걸었던 아니 뭐 것도 힘들죠. 네, 물론 맞는 공부하는 것 것도 같은 힘들고 때문에. 뭐 우리 학위하는 것도 힘든데 뭐 직접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힘들어서 노동한 건 44년도에 벽돌공장 잠깐. 네. 그것도 뭐 제대로 뭐 매주지도 안 하고 그냥 매주지도 해방됐으니까 저 서울 가요 뭐 쪽지 남기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극딜인데요, 거의 지금.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다른 박헌영이 고생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떠한 그 어떤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게 향후에 내가 사회주의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그렇죠, 판단할 때 중요한 그건 매우 그렇죠? 중요하죠. 네.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출소한 이후에 1932년 12월 이제 경성경무소 출소한 이후에 이재훈은 서울에서 네. 열심히 노동운동을 하던 뭐 변홍대라는 인물과 형무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김삼룡이라는 사람과 함께 김삼룡은 유명하죠. 이현상, 뭐 안병춘, 뭐 남만희, 뭐 이런 정치성 이런 사람들을 쭉 만나게 됩니다. 이 정말 사람들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많네요. 우리가 다 처음 들어본 사람들일 네. 텐데 근데 이현상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네. 있는데 이현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빨치산 활동으로 빨치산 유명하죠. 시장을 했고 당시 조선인민 유격대 남부군 총사령관을 지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 서울에서 다 노동운동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젊은 혁명가들, 운동가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이주호가 본격적으로 서울의 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이재호라는 거죠. 네. 아 역시 이것도 말빨로. 이재호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이라든가 이제 말빨도 좋고 선정하는 능력이 좋고. 선전부에서 활동했었던 경력으로 어떻게 또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런 방식이 20년대에 이제 공산당을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20년대는 아까 미랍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어쨌든 중앙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만들어지거나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이재호는 그런 방식은 실제적으로 노동자나 농민들을 조직할 수 없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공장이나 이런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현장 투쟁을 조직. 통해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당 기관들을 여러 가지 조직들을 성숙시켜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모두 다 결합되는 전국적인 조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이재호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초를 좀 치면 제가 오늘 역할이 왜 이렇죠? 어떤 초를 치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요 이재용만의 특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그렇죠. 12월 태제가 지향하고 있던 바 자체가 운동의 중심을 노동자 계급에 두고 노동자들 속으로 파고들어 조직의 기초를 마련하라였기 때문에 그게 12월 태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랄까 이재유가 그거를 충실하게 그럼요. 잘 해 나갔던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재호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호가 높이 평가받는 부분도 그것 때문인 거죠. 사실은 그 20년대 조선공산당의 잘못된 점을 여기에서 조선 내에서 활동하는 이재호 같은 사람들만 느낀 게 아니라 코민테른도 느꼈을 거예요. 저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재호도 같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러니까 조직 활동들. 이재호가 아직 조직을 만드는 방식에서 가장 평가를 받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조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수평적인 형태의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평가 지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네. 차라리 좀 더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나을 것 같아요. 이때 수평적 조직. 예, 이재호가 이 조직 방식을 뭐라고 했냐면은 트로이카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 트로이카가 유명하죠. 보통은 삼조 정치, 세 명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이재호가 비교했던 거는 세 마리의 말이 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한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동등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마차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거의 뭐 빨간봉이 차오르시는 지금 이빨 좋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빨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선배 세대 운동 방식을 치열하게 비판하고 이제 대안을 찾은 거죠, 그게. 자기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누가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조직원이나 간부 모두 서로가 서로를 교양하고 아하. 서로가 서로를 선전하고 아, 서로가 서로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주의 방식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아, 네.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너무 상하 조직이 굳건해지면은 되게 뭐랄까요? 이게 관계가 경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저는 이재율의 이런 운동 방식을 보면서 80년대 대학 운동권들의 조직 방식이나 어떤 공활 많이 들어가죠. 농활, 공활 가는 이런 것들이랑 좀 많이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왔었어요. 저는 그 엘리트들이 엘리트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직접 대중 속으로 그리고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거는 아니면 이제 뭐 학출같이 되게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아예 그러니까요. 동등한 노동자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도 비슷할 수 있는. 하지만 80년대 운동 방식은 누가 누굴 지도하는 방식 아니었나요? 뭐 그런 비판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과연 이재유가 가서 노동만 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그 일본에서 노동야학에서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대학 졸업장은 없다 뿐이지 이때 당시 고보까지 그렇죠. 다녔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대학에 또 입구까지는 가봤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한 엘리트였고 아마 가서 노동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를 교양하고 뭐 조직하는 방식이 되게 수평적인 방식으로 지향했던 이재유의 방법론이었고요. 또한 이재유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운동의 중심이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돼야 된다. 지역별 거점에 중요한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분 앞서 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재유는 자신의 조직을 경성 트로이카라고 한정시켰어요. 아. 전국 조직이 아니라 경성 지역을 담당하는 트로이카다. 그러니까 겸손까지 갖추신. 이거는 부산 트로이카도 있을 수 있고 뭐 평양 트로이카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지역마다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게 지금 녹색당이 조직되어 있는 형식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녹색당이 이런 식으로 중앙 조직을 두지 않고 지역 조직의 협의회 형태를 그쵸. 취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고 저는 노동당도 그런가요? 중앙당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 근데 이게 저는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1930년대 일제 탄압이 가져온 독특한 조직 형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계속 중앙을 형성했잖아요. 근데 중앙이 다 잡히면 싹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쵸, 뭐 근데 그런 이렇게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점조직 형태인 거잖아요. 지역별로 조직을 형성하고 점조직 형태로 협의회를 만들면 예를 들어 경성 트로이카가 다 소탕을 당해도 부산 트로이카는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탄압의 형국 속에서 이재우가 되게 뛰어난 조직 방식을 생각해낸 걸 수도 일망타진을 피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방식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후에 이재우가 잡혀 들어간 다음에 이 그룹들이 다 소탕되지 않아요. 박헌영이 우리가 저번 방송에 다뤘던 박헌영이 나와서 경성 꼼꼼으로 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봤었을 때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당시 지하 운동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 방식을 고민해낸 걸 수도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강조 정말 네. 대단히 앞서 나간 생각이 이거 아닌가. 비판받는 것도 있어요. 아, 왜냐면 박헌영 때 비해서 제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네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아니, 김강현 선생님이 너무 뽕에 취하셔서 지금 누군가는 이게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뭐 이게 지역에 협소한 운동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뭐 어떤 네. 운동이나 뭐 비판 그쵸. 점도 비판과 있고 한계는 언제나 관계도 존재하는 있는데 거니까. 어쨌든 네. 이재호가 가지고 쓰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지역을 중심으로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이제 오라고 들었어요. 이재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 그리고 수평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조직 구성 방식. 실제로 그렇게 조직을 합니까? 이후에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좀 설명이. 실제로 이런 필요할 것 방식을 같은데요. 통해서 이재우는 경성 지역에 있었던 공장과 학교들의 여러 가지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재우가 그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단순히 조직을 건설하고 선전선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파업이나 맹유 같은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933년 중후반에 연이어서 이어졌던 뭐 동대문 밖에 있었던 공장지대의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그러나 또 영등포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련의 파업 투쟁들을 이 이재우가 가담하고 있었던 경성 트로이카 조직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파업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노동운동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노동자들 대표하는 당을 건설하자고 운동했었던 분들의 방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에겐 더 친숙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박헌영식의 방식은 먹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형식이긴 그렇죠. 해요. 예.
뭐 옛날에 소위 그 순진한 공장 노동자들 꼬드겨가지고 파업하게 만드는 빨갱이 응? 거의 이제 그 수준이네요. 뭐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볼수 거죠? 있죠.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뭐 일제 시대도 이제 자본주의 뭐 착취가 그렇죠. 네, 있던 그렇죠. 시기였으니까 비슷한 방식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 나왔다고 느낀 겁니다. 이때부터 지금에 딱 들어도 이질감이 없는 운동 조직 방식으로 1930년대에 그렇죠. 이거를 헤쳐나가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분은 높이 평가받아야 될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경성 트로이카의 활동에 상당히 여성 운동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도 음흠.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고 음흠. 또한 트로이카 조직에도 뭐 이순금이나 뭐 이효정이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여성 운동가들이 다수 참가하거든요. 이 부분이 또 이재호가 가지고 있는 이재의 활동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방금 저도 이제 울어들었어요.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이제유 똑바로 발음합시다. 그리고 이제 설명돼야 될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극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야 될 부분들인데 요때 이제 경찰과의 악연들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 활동을 이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름을 이제 경찰들이 이제 듣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찰과의 악연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살짝 오늘은 맛만 좀 봐주시죠.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에서 계속 이제 파업이 일어나니까 네. 경찰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파업이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추적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그 뒤에 있었던 이재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유를 쫓기 위해서 일제 경찰들이 이재유를 체포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이 그 경성 트로이카 조직원이었던 이순금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신히 일본 경찰의 검거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1934년 1월 18일에 이순금의 집에 갑자기 나타났던 서대문 경찰서 경찰들에게 이재호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이 이재호를 체포했던 경찰들이 얘가 이재호인 걸 몰랐어요. 얼굴을 몰랐던 얼굴을 거죠. 모르니까. 예. 얼굴을 모르고 수상하니까 일단 잡은 거죠. 수상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수상하니까 잡았는데 인상이 좀 세시죠, 이제요? 좀 그 강렬한 느낌이죠. 강렬한 느낌의 근데 인상. 이재호도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얘네들이 날 날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경찰에게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끕니다. 네. 그리고 계속 시간을 끌고 계속 경찰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네. 천정에 있는 창문을 깨고 밖으로 탈출합니다. 이때 이게 1차 탈출이죠. 거의 뭐 그렇죠. 이게 오랜 이제 탈출기. 탈출 역사의 첫 이게, 시작이죠. 이재유 평전을 쓴다면 이게 탈출기라는 어떤 거의 뭐 한국의 빠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탈출기가 따로 필요한데 이제 감사합니다. 1차 탈출기입니다. 그렇죠. 빠삐용보다도 더 많이죠. 빠삐용은 단 한 번의 탈출 아닙니까? 그쵸. 한 번에 그 대탈출인 건데, 이제는 끊임없이 시도를 하죠. 아무튼 이 첫 번째 탈출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탈출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잡히게 돼요, 또. 달리기가 멀리 가지 늦었나요? 못해서 잡히지 못하고, 달리기가 느리셨어요. 그 1934년 1월에 무시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만 물어봐요. 네네. 경성 트로이카 일원이었던 네. 그 조직원 안명춘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 일제 경찰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여기서 이재호가 나타나자 그를 잡게 되었고, 네. 결국 이재호와 함께 관련됐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일제 경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면서 이재호 활동의 1기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 이순금 얘기를 네. 잠깐만 하면은 그 아까 여성 말씀하신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의 뭐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관술의 여동생이에요. 이순금이 네, 그렇죠. 이관술의 여동생이고 경상남도 울산 출신이고 그 다음에 뭐 보통학교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면 이분께서는 당시 이재유와 같이 함께 활동을 하면,서 경성 고무공장 여공들을 동지로 규합하는 적색 노동조합 조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금 지금 나왔던 1934년에 검거되고 이제 37년까지 계시다가 이제 추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북한 지역 북한으로 월북을 하면서 해방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33년 때 이재유랑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뭐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좀 독특하고 좀 재밌는 건 1955년 박헌영 재판 때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이 사람이 네. 미제 간첩이다. 그것까지는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좀 너무 길게 설명할까봐 그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온 내용만 따왔는데 뭐 어떤 증언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증인으로 참석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요 사실 알고 있는 북한사 전공자분들 알고 계신 사실이 있으면 댓글. 저희 댓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미답선을 다 아시는데 댓글 댓글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비워두신 겁니다. 큰 그림이시네요, 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사실 이제로 다시 돌아오면 이때부터 일본 경찰과의 끈질긴 그쵸. 추격과 탈출의 역사. 요게 이제 시작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 경찰의 굴욕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사실 이게 물론 사회주의 운동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일본 경찰과 뭐 악연이 아닌 분이 또 없죠. 쫓기는 그렇죠. 상황을 쫓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지효가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특별하지 않았나. 탈옥의 달인. 네. 일본 경찰에게 사실 여러 번의 굴욕감을 모욕감을 줬죠. 모욕감. 넌 나에게 모욕감을 그렇죠. 줬어. 그러니까 저희가 맨 앞에 얘기했을 때 왜 그 많은 그렇죠. 경찰들이 변장한 상태로 이재효를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었고 잡은 다음에 그 변장도 안 푼 상태에서 너무 기뻐서 둘러 앉아서 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가는 다음 방송을 들어보시면 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잡았을 때 사실은 오줌 싼다고 갔다가 탈출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예상이 되죠, 그냥. 이 정도는 예상이 되는 탈출입니다. 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탈탈 털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의 꽃이죠. 이재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대략적인 부분만 확인을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재유 탈출기의 시작에 대해서 드라마 같은 그의 인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만세 역사공작단 금요일에 다시 또 역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